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토킹은 개인의 일상과 생명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지만 중범죄로 처벌한 지는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가해자가 신변 보호 대상이나 가족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등 범죄 양상이 흉악해지면서 현행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실태와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남은주 대구 여성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수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스토킹 범죄의 실태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 먼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이라는 재화로 알려지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잊을만 하면 계속 발생하는 일들이죠. 이 일들이 또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됐는데 일단 두 분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 대표님 말씀을 좀 주시죠. 저는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은 여성들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런 여성 살해 사건, 여성과 관련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들이 뜨거웠었는데요. 네. 6년이 지난 지금에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꿔야 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분은 신당역 그 피해자께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잖아요. 네. 경찰에 이야기하고 뭐 회사에 다 하셨는데도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저희가 잘 이야기하고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뭐 우선 이게 장소가 너무 충격적인 것이 신당역 2호선 6호선 환승역이기 때문에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게다가 저녁 9시. 게다가 자신의 근무지이고 근무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살해를 당할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 사회의 안전망 자체가 대단히 흔들리고 있다. 네. 이 점을 시사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꼭 사람이 죽어야만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다시 이슈가 되는 이 상황이 대단히 좀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두 분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난번에 이 유산 사건이 있을 때 사회가 한번 또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개선 방안도 주문하고 법적인 대응 체계도 점검을 했었는데 뭐 그때와 전혀 달라진 바 없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 살인 사건을 이렇게 쭉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해자가 2019년부터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왔고 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또 스토킹 피해자 당사자는 또 할 수 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인 서울교통공사, 그다음에 1차적인 수사를 했던 수사기관, 그다음에 재판을 담당했던 사법부 각자가 다 뭐 나름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 자기 역할을 다 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각각의 지점들에서 지적하시고 싶은 부분이 어디신지 남 대표님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빈틈이 생긴 거죠. 공동의 빈틈.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첫 번째 그 불법 촬영 유포 피해 때 네.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두 번째 스토킹 피해는 안 했죠. 한 번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니까 두 네. 번째는 안 했고요. 사법부도 검찰 구형이 9년이었어요. 그런데도 잠정 조치 4호, 나중에 저희가 이해할 거지만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오롯이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사법부와 경찰권들이 함께 공동의 어떤 빈틈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변호사님 또 이야기하시겠지만 저는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소가 그 장소고 이미 가해 행위가 1년 전에 있었고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접속해서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 있었잖아요. 네. 이것만 안 됐더라도 살인 사건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 전에 서울교통공사는 노조나 다 2인 1조로 순찰 돌게 해달라. 굉장히 우리 위험하다는 얘기 네.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뭐 사과도 10일 후에 했고요. 뭐 여성을 이제 그 당직에서 빼겠다. 이렇게 본질과 완전히 거리가 먼 걸 이야기했고요. 또 내부 이제 통신망에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달라. 자기들이 마련해야지
직원들에게 그걸 내놔라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네. 총체적인 난국을 저는 서울교통공사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점에서도 공통적인 문제도 역시 존재는 하지만 1차적인 원인은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1차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시는군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아무리 우리가 수사기관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네. 수사가 개시되고 있고 현재 수사 중인데도 계속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수사기관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 구속사유 중에 도망할 염려라는 것을 뭐 그 사람 마음을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 사람이 재판 갔을 때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도망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었는지 대단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뭐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은 국민의힘 그 정경희 의원이 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게 성과급이 엄청나게 지급이 많이 됐다고 해요. 심지어는 이 전주환 씨가 직위 해제가 되는데도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호신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가 않고 호루라기로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런 거 할 돈은 없고 성과급은 이 적자가 10조가 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히 이런 것만 봐도 서울교통공사가 평소에 굉장히 방만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라는 관심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뭐 스토킹 횟수가 350여 차례라고 알려졌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병적으로 병원을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도 돼 보이는데요. 보통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뭐 이분만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피해를 받고 있을 텐데 지금 추세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데 네. 변호사님 지금 스토킹 범죄 자체의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작년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뭐 10월에 한 1년 전쯤부터 시행이 됐죠. 그때부터의 통계만 봐도 지금 이제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시행 후에 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총 한 7,1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남성 가해자는 한 5,800명 정도고요. 여성 가해자 수가 1,300명 정도. 그러니까 남성 가해자가 한 4배 정도 많은 거죠. 네. 이런 추세고 이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이 스토킹 범죄는 어떤 뭐 사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다. 뭐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만 실제 통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 통계를 보면은 골고루 전 연령에 걸쳐져 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다 각 1,000명 정도 되고요. 50대도 900명, 60대 이상에서도 심지어 400명. 네. 그러니까 세대를 불문하고 다 일어나는 범죄라는 특징이 있고요. 경찰 관계자 얘기로는 전 세대에 걸쳐서 가해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대에는 청춘이 뭐 서로 연애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빌미로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 못한다면 오히려 나이 든 세대들은 이 옛날 생각에 젖어가지고 이게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좀 쫓아다녀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추세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은 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드러나서 그렇지 예전에는 뭐 있었는데 검거가 안 되고 범죄로 취급이 안 되니까 또 몰랐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오프라인에서도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 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다는데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원래 스토킹은 뭐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 뭐 기다리고 지켜보거나 직장에 가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일상적인 어떤 그 접근 이걸 전제로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언택트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게 어려운 가해자들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 스토킹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목적, 뭐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기를 혹은 내가 연락하는 걸 받아주기를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꼭 그렇게 옛날 고전적 방법으로 찾아가고 지켜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를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한다면은 요즘 온라인 그 범죄 보면 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을 해요. 네. 피해자인 척 자꾸 온라인에 이상한 글들을 올리면서 자기가 쓰지 않은 글들을 아주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뭐 음란한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많고 여러 아이디를 뭐 동원해서 뭐 가짜 댓글들을 막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모욕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아주 지능적이고 그 고도화된 범죄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근데 지금 추세가 보면요. 이 여러 가지 스토킹 유형 중에 이런 온라인 스토킹이 70%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고전적인 스토킹은 이제 시대가 거의 저물었다고 봐야 되고요. 온라인 스토킹에 우리 온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그럼 적용되는 법리가 스토킹 관한 법이 이런 온라인에 관련된 스토킹 범죄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제 개정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그 온라인 스토킹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어쨌든 다이렉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뭔가 도달을 시켜야 돼요. 문자 메시지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전화가 됐든 도달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도달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 공간에 그 사람이 보든 말든 막 글을 확산을 시키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스토킹 처벌법에 지금 적용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스토킹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폭 지금 구속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논의들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 따르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온라인 스토킹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처벌할 수 있는 법 정비는 미비한 상황이니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스토킹 범죄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거의 일상 삶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 상담을 하고 피해 경우를 우리 남 대표님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피해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스토킹 피해의 특징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사귄 사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제 일면식 정도가 있는 사람이 우연히 갑자기 만약에 제가 피해자라면 저한테 아까 말씀한 온라인 공격을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든가 찾아온다든가 등등의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또 이제 20대 어쨌든 여성들은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만약에 혼자 주거를 한다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거주할 수 없어서 거주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나 직장을 오픈하는 경우가 되게 다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직장을 바꿔야 된다든가 심지어 온라인의 그런 공격 때문에 주민번호를 변경하고 이름도 변경하고 이렇게까지 해도 따라오는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범죄가 아주 이어지고 있는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가족 살해까지 네. 보통 하는 경우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도 같이 괴롭히고 온라인 스토킹이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예전에 집 앞에 서 있고 이전 낭만적인 경우는 아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인 범죄를 한꺼번에 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아이 뭐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좀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 있으시죠. 서울시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그 부모들이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실태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받아줬으면 좀 받아주었으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좋아하는 사이에서가 아니고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이 나한테 웃어줬잖아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 이제 계속 시작되는데 경우를 찾아봤더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번호까지 바꿔가면서 도망을 이제 숨고 또 이사를 가고 직장도 못 가는데도 이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찾아내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이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숨으면 숨을수록 더 집요하게 찾아오는 이런 걸 유발한다는 얘기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근본적인 원인,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전부터 많이 있어왔던 일이긴 한데 그게 이제 법제화가 되고 예전에 경범죄처벌법이라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벼운 행위로 취급받다가 네. 지금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강력범죄로 자꾸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어쨌든 뭐 변호사로서 가해자 변호도 해보고 피해자 쪽 입장에서도 서보고 하면서 이제 여러 사안들을 봤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생기는 사회적 박탈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많이 만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시를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보통 이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거절을 당해도 그다지 데미지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열등감이 많거나 좀 뭔가 내면이 망가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제시를 했는데 그게 거절을 당하면 굉장히 분노 반응을 보여줘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나를 무시하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벌어지는 것이 당연히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더 거절하겠죠, 상대방은. 근데 이렇게 되면 거절감과 분노감을 더 키우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 반복하면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단호하게 딱 끊어내지를 못하고 내가 어설프게 이렇게 달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이 나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근데 수사기관이 다소 미온적 대처를 하고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안 해주면 이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는. 뭐 그래서 아마 스토킹 범죄들이 만연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내면이 무너진 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한두 번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반응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도 또 너무 쉽게 단정을 내서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라서. 네. 그다음에 또 그 남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인 어떤 스토킹을 바라보는 문화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흔히 하는 말 옛날 우리 흔히 하던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누가 쫓아다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네 아빠가 나를 열심히 쫓아다녀서 내가 불쌍해서 결혼을 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쫓아다녔어 누가 먼저 좋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스토킹이 거기서 선이 조금만 더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스토킹인데 옛날 우리 지금 전반적인 사회 문화가 그걸 스토킹으로 보지 않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은 실제로 대화해 보시면 피해자들 만나 보시면 처음에는 안 그런 줄 알았다. 그냥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 있나요? 처음에는 호의를 보통 표현하죠. 그런데 과한 거죠. 뭐 저도 20대 때 스토킹 피해를 당해봤기 때문에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네가 나에게 가장 친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제가 평소에 그게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 이런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이라는 걸 검색합니다. 네. 10대나 20대 특히 여성들이. 왜냐하면 헤어지자고 하면 스토킹이 바로 시작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이별하는 경우가 참 진짜 슬프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것의 핵심적 근원적 원인은 뭐냐면 젠더 기반 사회, 기울어진 농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거절을 그냥 네가 나를 거절해? 그다음에 그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건 뭐냐면 거절 안 받는 거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여성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혼도 마찬가지죠. 가정폭력 똑같잖아요. 이혼하자고 하면 뭐 대구대 그런 사건 왕왕 있었죠. 조정 기간에 찾아가서 한 번만 만나자고 살인을 한다거나 여성의 거절이라든가 단절의 어떤 신호들을 전혀 인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가부장적인 문화 그리고 여성이 소유물로 생각되는 뭐 내 거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리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나무가 아니다. 나무도 찍으면 아프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아주 근본적 인식, 뿌리 깊은 우리의 인식에 기반한 것들이 스토킹을 인정할 수 없게 하고 범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런 행위들을 낭만화한다거나 주변에도 부추기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막 이렇게 더 해봐라. 네가 뭐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범죄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그런 결정권이라든가 성적 자기결정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는 문화들이 만연해 있고요. 그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올라가면서는 훨씬 더 심각한 형태로 표현되는 게 스토킹 네. 범죄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발생하는 근본 원인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남 대표님 보시기에는 옛날에는 스토킹 이러면 처음 사귀기 시작할 때 가가지고 나랑 사귀어줘라고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쫓아다니는 게 스토킹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스토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이별할 때 이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토킹이 요즘은 훨씬 더 많아진 건가요?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은 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귀지도 않았고 그냥 아는 사이인데 발생합니다. 가장 많은 통계 건수. 그럴 때 가장 신고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젠더 기반 폭력의 특성은 뭐냐면 실제 발생 건수와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 그다음에 처벌되는 건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뭐냐면 잘 모르는 사이에 가장 신고하기가 쉽죠. 네. 그다음에 좀 아는 사이이거나 할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피해자도. 네.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사귀는 사이에는 가장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가장 경미하게 취급하죠. 둘이 사귀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귀기 전이 가장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모든 경우에 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범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사귀던 사람이 이별할 때 훨씬 더 많은 그렇죠. 경우를 차지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이 있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있는 현행법의 한계, 아까 잠깐 뭐 짧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네. 이게 99년에 처음 발의됐는데도 불구하고 22년 걸려서 지난해 국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 변호사님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고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그다음에 이게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 짧게 일단 정의를 먼저 해주시죠. 네, 좀 현행법 소개 먼저 드리면은 네.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온라인 스토킹에 관한 부분은 정보통신망으로 글, 말, 부호, 영상, 뭐 음향, 그림,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도달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피해자한테는 도달을 안 시키는데 일반 공중에는 엄청 뿌린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범죄자들도 아는 거예요. 법에 구멍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더니 처벌이 안 되더라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우후죽순 이렇게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데 특히 이 온라인 부분에 주력해서 아마 이 범죄의 정의 자체를 아마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실은 70% 이상의 스토킹, 실제 스토킹이라는 현상은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네. 스토킹에 대한 정의부터 바꾸고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힘들게 제정된 스토킹 법이 남 대표님 지금 그나마 실효성은 보이고 있습니까? 네, 볼까요? 2022년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스토킹 처벌법으로 112에 신고된 사건은 16,571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1%만 재판을 내겠어요. 1%만 재판에 갔습니다. 161건. 네. 네. 그리고 그 기소된 사건 중에서 36%, 58건만 공소 기각됐어요, 또. 네. 그리고 14.9%인 24건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폭행이나 등등 명예훼손 다 빼고 딱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것만으로 처벌된 건 2건입니다. 1.2%. 네. 실효성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사실은 이 스토킹 처벌법에 관해서 기소가 되거나 처음에는 입건이 되거나 이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내가 처벌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범죄자가 없단 말이네요. 그렇죠. 처벌받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뭐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전반적인 통계를 놓고 보면은 이제 전체 건수 대비 이제 처벌례 이렇게 따지면 퍼센트가 확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은 일단 이게 반의사불벌죄여서 그렇습니다. 뭐 우리 여러 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합의만 되면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아까 공소기각 말씀하신 것도 재판 도중에 합의가 돼버리면 법원이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당연히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합의를 안 해주면 네가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돼서 이제 분노가 대폭발하는 전두환처럼 네. 이런 사례가 이제 반복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건수에 비해서 처벌례가 적은 거는 조금 허수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접하는 스토킹 범죄는 이미 이제 강력범죄화된 것들을 많이 보는데 네. 제가 일선 법조인으로서 바라보는 스토킹 범죄들은 사실 절대 다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범죄화되지는 않았고 이제 여러 번 연락을 하거나 회사에 자꾸 찾아오거나 이 정도 수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과정에서도 신고가 되면 접수가 되니까 네. 이제 당장 강력범죄화되기는 어려운 그렇지만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죠. 하지만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이제 중간에 합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이따 한 번 더 좀 길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중범죄로 전환될 수 있는 키우는 가능성을 법적인 어떤 장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대편 가해자 입장에서도 변호를 하셨으니까 변호사의 그 숙명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맡기면 해야 되는데 네. 변호사로서 그러면 권유하시죠. 가해자에게 합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합의 안 되면 당신 실형 살 수도 있다. 그러면 네. 가해자가 이제 합의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합의 자꾸 안 해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 합의 교섭을 당신이 직접 하면 안 된다.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본인이 직접 절대 연락하지 말라. 그거 연락한 것이 또 추가 범행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달라. 뭐 그럼 피해자 쪽 변호사님 통해서 변호사 대 변호사로 교섭을 하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아예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있죠. 접근 자체가 싫을 텐데 네. 이럴 경우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래도 막 본인이 와서 찾아와서 합의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예 이런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라는 게 있다는데 네. 이것은 상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말로 설명이 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긴급하게 빨리 개입하지 않으면 중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를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죠,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범행이 있다고 확정이 되려면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건데 네. 그럼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아직 수사 단계에 그렇죠. 있는 사람은. 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제재를 하기가 좀 난감한데 근데 이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수사기관에도 어떤 좀 권한을 줘서 임시적으로나마 뭐 피해자와 가해자를 떨어지게 한다든지 연락을 못하게 한다든지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긴급 응급 조치가 있고 뭐 잠정 조치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게 뭐 절차적인 얘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이 자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네. 경찰이 그냥 신청을 해서 검사가 또 보고 그렇게 할 만하다. 또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까지 승인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스토킹 범죄라는 건 언제 이제 우발적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법원의 승인까지 내려지는데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경찰이 일단 직권으로 하고 나중에 사후에 법원 승인을 받게 하는 이런 제도가 긴급 응급 조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1, 2, 3호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확실한 게 분리잖아요. 네. 이 가해자를 어디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직 유죄 판결 받기도 전에 가둬버리는 건데 이게 4호 조치거든요. 이게 지금 기각률이 5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이 되고 검사가 청구까지 했다는 거는 경찰과 검사가 공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법원에 청구를 한 건데도 그게 지금 절반 가까이는 기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받는 그 수단이 너무 약하고 격리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 네.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남 대표님 거의 스토킹 관련 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해 협박의 선에 와야지 이 그렇죠. 분리와 이제 그걸 할 수 있다고 들리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지난 28일이죠. 30대 남성이 고등학교 여자 동창한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 이 사건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조금 더 흘러갔으면 어쩌면 사망 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계속 아까 말씀하셨지만 합의를 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2차 피해 계속 합의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이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데 이게 반의사 불벌죄, 즉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이게 여기에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스토킹 처벌법에도. 네. 이게 굉장히 맹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이미 성폭력 특별법도 이 반의사 불벌죄가 있었죠. 네. 그때도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도 이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었고요. 아주 오랜 기간 2013년에 아마 폐지가 됐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 스토킹 처벌법은 그러나 그거 조금 다르죠. 그런데 제정 당시부터 이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죠. 반의사 불벌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해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합의만 해주면 내가 죄가 없는 걸로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형을 살릴 수도 있겠고 인생을 망칠 수도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게 합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요. 아까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변호사끼리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에 저희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당연히 합의를 종용하고요. 정말 사돈의 팔출까지 동원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됩니다. 네. 이거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면식범이니까 아는 어떤 자기의 피해자의 모든 생활들에 다 합의를 종용하는. 그래서 이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그 이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해자 이렇게 생각해요. 난 죄가 없다. 난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또 더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구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지난 2월에 스토킹에 계속 이 피해를 겪던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전수조사하고 다시 경찰이 이제 그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라는 기사가 또 났던데요. 대구만 해도 굉장히 사건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이 아주 그 핵심적인 말씀이시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또는 그 일가 친척들이 다 몰려와서
너 때문에 제 젊은의 인생을 망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에게 가서 아는 사람 다 가서 호소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많죠. 이제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우리 법적인 어떤 근본 원칙이지만 치명적인 게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를 추정해야 된다. 그것은 사실은 원칙적인 건 맞지만 이 스토킹 범죄는 무죄를 추정하기에는 이 사건이 드러난 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반의사 불벌죄가 존속하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벌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성폭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 사회에 뭐 강하게 무조건 처벌의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이거는 전체 사회적인 어떤 조정의 대상, 교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인을 주지 않으면 철저하게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반의사 불벌죄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봐도 반드시 이건 수정돼야 됩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로 된 사안들을 보면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내지는 국가가 되도록이면 좀 한 발 물러서야 되는 자율적 영역 이런 것들을 원래 반의사 불벌죄 내지 친고죄로 규정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스토킹 처벌법 제정하기까지 이게 뭐 간단하지가 않았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왔고 그동안 네.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피해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명분을 세웠지만은 실상은 그게 오히려 피해자들을 올가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도 그걸 방조하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하는 도중에 그럼 유혹에 빠져요. 아니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사건을 줄이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 수사하고 있는데 합의가 돼버리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합의를 종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네. 합의를 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럼 피해자는 더욱더 압박을 느끼게 되고. 근데 제가 아이러니한 게 합의를 하고 나서 또 스토킹을 해요. 이게 네. 문제입니다. 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피해자도 합의가 되면 나는 이제 여기서 해방이 되고 더 이상 이 사람과 이제 연락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 합의가 돼도 상관없겠지만 합의가 되면 처벌만 면한 다음에 또다시 가행하고 보복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현실이라면 반의사 불법죄는 오히려 지금 뭐 빨리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 가지고 우리 이런 중범죄 보도되고 나면 대표님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법부가 너무 말랑말랑하다. 사법부는 성폭력 범죄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위중함을 모른다. 혹은 감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 특히 판사들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불만을 얘기할 때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들 당신들의 직접적인 어떤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고 할 만큼 이렇게 판결문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은 피해자나 여성단체들에서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법부의 판결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사법부가 최근에 뭐 괜찮은 판결들을 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잠정 조치 4호에 대해서 기각률 50% 이상 넘는 이유가 이게 영장 청구 정도의 요건을 합당해야지 사법부가 잠정 조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 형사법 체계가 피해자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가해자의 방어권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사법 체계입니다. 네. 그래서 보완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가 특히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해서 인식할 때는 판결할 때는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고 있죠.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급심이나 또 경찰에 가보면 그게 다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뭐 몇몇 경찰서는 굉장히 힘들다. 저희가 사건하기 힘들다.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고요. 그리고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도 열심히 하시지만 얼마나 건수가 많습니까? 만 건이 넘고 하니까 얼마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대구 사건입니다만은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면담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를 불러서 대면 경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마주쳤어요, 경찰에서. 그럼 피해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가장 무서운 게 마주치는 건데 그래서 경찰이 그랬대요. 그럼 내가 좀 그 가해자를 잡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건 이렇게 감수성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저희 피해자 지원 기관은 절대 그런 일 있지 않도록 하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2차 피해잖아요. 이런 거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가 지금 이제 보호자 조치 중에 경찰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대구권도 마찬가지였고요. 신당역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스마트워치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피해자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직장에 계속 와서 경찰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특정되잖아요. 네. 나라는 사람이 네.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다른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지 안 원하시는군요. 하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당의 사건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대구 건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다른 지혜로운 방법들을 경찰에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저는 좀 해야 한다. 그래야지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사법부는 이렇게 이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비판을 받으면 우리 억울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맨 마지막 종착역에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법부는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입법적 요건이 처벌하고 싶어도 법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사법부가 재판장에서 법 만들어서 바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판사들도 굉장히 우리도 답답하지만 법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처벌과 이 선고를 하고 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항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 구속당하는 경우도 3% 미만이다. 그럼 여러 가지 요건이 지금 안 맞아서 요는 현행법에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이 없어서 잘 갖춰지지 않아서 처벌이 안 되고 구속 수사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속 수사에 대한 의지나 적극적인 법 해석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거로 보이십니까? 일단은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직 유무죄 판단이 아니잖아요. 네. 집에서 출퇴근 시킬 거냐 아니면 가둬놓고 수사할 거냐 이걸 지금 결정짓는 건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제 구속 사유가 이제 정해져 있죠. 판사가 이제 구속할지 말지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의 요건에 맞아야 하는 것인데. 네. 근데 도주 우려가 있거나 도망을 했거나 실제로 아니면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이런 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주한 사례에 비춰보면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주소는 명확하고요. 신원도 뭐 파악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미 CCTV나 이런 것들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증거들이 다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인멸할 우려 없죠. 근데 왜 그럼 구속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 벌금형 선고될 정도면 아니 돈 내면 되는 건데 그 뭐 도주하든 말든 뭐 이런 식으로 법원이 보는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지금 법의 문제를 봐야 돼요. 스토킹 처벌법의 이 처벌 상한이 3년까지거든요. 징역 3년이 최대입니다. 흉기를 사용해서 스토킹하는 경우가 5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상한이고요. 실제로 이 범죄가 똑같은 상한이 세팅되어 있는 범죄가 뭐가 있냐면은 뭐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하는 죄, 뭐 상습 도박죄, 주거 침입죄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별로 그렇게 심각한 범죄들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런 그 상습 도박이라든지 뭐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이런 것들 대부분 벌금형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도 균형상 비슷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범죄들은 비슷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가해자를 만나면 저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아니 싫다는데 왜 자꾸 연락하십니까? 좀 하지 말고 수사받고 있는 동안에도 좀 하지 말라. 네. 라고 하면은 가해자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정말 있어요. 벌금 내면 되잖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처벌례들을 아는 거예요. 가해자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처벌을 대폭 늘려야 되고 판사들이 처벌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법제도의 보완, 대폭 법정형 상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그럼 구속하는 거 법적인 어떤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면 대안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경우에는 전자발찌 일단 채워서 일단 이것도 사실은 그냥 편한 발상이긴 합니다만 전자발찌 채워서 부착하거나 일단 당분간이라도 긴급 명령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이런 대안은 최소한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법에서 보호 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된 게 법 자체에 크게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긴급 잠정 조치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요.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뭐 100m 이내 접근 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실효성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100m 접근 금지는 안 지켜도 아까 벌금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형이 증가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해자들이 이제 피해가는 게 있죠. 중형을 선고받지 않는 뭐 반성문을 매일 쓴다든가 등등등 하게 되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을 지금 현재는 재판부가 크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 문제거든요. 근데 피해자한테는 어떠냐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다는 건데요. 그다음에 전자발찌 부착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요. 네. 뭐 GPS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이걸 실제 실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허미숙 그 조사관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대안적인 이야기를 왜냐하면 가해자 이제 피해자를 주목하고 있어서는 달려 들어오는 가해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찰이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해를 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건데 전자발찌는 제가 볼 때 현행 법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GPS 장치나 이런 다른 보안 장치들을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앞서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지금 처벌 수준 그다음에 양형 기준이 좀 강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처벌 수위가 별로 높지 않고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고 실제로 그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분 다 공이 현장에 계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해자 피해자를 다 보신 입장에서도 변호사님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벌어지고 난 뒤에 이미 상처받고 중형 범죄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는데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죠. 막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 그다음에 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효적이고 강력한 보호 조치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에 이렇게 조금 했으면 실질적인 보호가 되겠다고 생각되는 조치들이 있으면 말씀 좀 주시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GPS 장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 신당역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저 멀리서 오는 걸 미리 봐야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도 신고하셨거든요.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도. 그런데 이미 왔을 때 사건이 이미 다 벌어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거주지에 있는데 가해자가 와서 이미 피해를 당하면서 이분이 신고하셨는데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범행이 종료되고 네. 난 다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해자에게 어떤 감시망을 가해자를 감시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보안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 네. 그리고 허미수 조사관은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근처에 한 1km 이내에 만약에 가해자가 접근했을 때 경찰과 피해자에게 동시에 알람이 되는 네.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는 도피하면서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경찰도 이제 그 근처에서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가해자에게 이제 경고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해야지 이런 지금같이 신당역 사건 같은 이런 아주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이런 제도들을 미국 테네시 주에서는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개인의 가해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피해자와 경찰에게만 그 사람의 동선과 GPS 위치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가해자에게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거 뭐 과도한 정보 침해도 아닌 것 같고 말씀하셨지만 저기 나타났을 때 저 왔구나 이러면 그때 눌러야 되는 이런 상태로는 보호가 실제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방식의 보완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하여튼 원하는 거는 가해자와의 분리, 완전한 격리를 가장 원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조치 중에서 격리가 좀 쉽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격리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뭐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승인하고 이 절차가 너무 길다. 네. 그래서 뭐 법무부에서 이 절차를 뭐 간소화하는 식으로 뭐 법을 만들겠다고 해요.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바로 그냥 승인하는 이제 검사를 패싱하고 이제 뭐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근원적으로요. 이 경찰에게 계속 왜 수사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 하느냐. 아무리 불만을 제기해도 구조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경찰에게도 일정 수준의 면책 규정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수사 단계잖아요. 아직 재판을 안 받았는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봤을 땐 좀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이 직권으로 격리를 시켰어요. 어디에 뭐 가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이내에 가둘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법원이 봤더니 필요성이 없어서 승인을 안 해버렸어요. 사후 승인은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은 그 당한 사람이 경찰에게 뭐 징계해달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내가 뭐 소득 못 가진 거 다 손배 청구하겠다,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적정 수준에서 중간 지점에서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이 나름대로의 판단해서 직권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조치를 했다면 나중에 이게 설령 뭐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오늘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 그거 없으면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래도 경찰관 입장에서는 네. 보수적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좀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경우를 당한 경찰들도 심심찮게 보시나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는 많이 전해 들었거든요. 네.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나서기가 굉장히 주저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왜 미리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제도적인 어떤 긴급 보완책 이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큰 범위 내에서 법적인 어떤 요건을 갖춰서 입법적인 요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게 판단의 여지를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좀 제도적인 개선책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어 보이시는지요? 네, 제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구속 사유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형사소송법 얘기 잠깐 했는데 판사가 구속 사유를 뭐 들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주한 사례만 대입해봐도 애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는 다 확보돼 있고 이 사람 주거가 확실하고 뭐 합의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도망할 우려가 없다. 보통 판사들이 이렇게 이제 기각할 때는 이런 논리입니다. 가둬버리면 합의가 안 된다 오히려. 내놔야 교섭을해서 합의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다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나 보복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구속할 수 있다. 이게 실제로 해외 사례들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는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구속 사유를 좀 더 넓히는 고민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사회 전체적인 어떤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토론 중에 못다 하신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남 대표님 먼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조치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법이 1년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빈틈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경찰 내에서 만들어야지 면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스토킹 처벌법 이번에 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교육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들의 문제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 책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관심 가지고 또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열심히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수영 변호사님.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기사들이 또 기획 기사가 나오고 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때 비로소 이런 공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 가운데 언론이 보도가 안 되지만 수천 건의 스토킹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이런 현실을 좀 안다면은 법제화를 다시 좀 해달라, 법 개정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사람의 목숨이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미리 좀 제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꾸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와 법적인 문제를 포함한 대책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남은주 대구 여성의 대표 강수영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율, 물가, 금리 어느 것 하나 위기 경고 등이 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급기야 블룸버그 통신은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누란지세, 말 그대로 깨지기 쉬운 계란을 쌓아둔 듯한 형국입니다. 정부 당국은 우리 경제가
아직 견딜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일상 삶에서 그 말과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경제 위기를 비롯한 모든 위태로움은 솔직한 자기인식에서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벌어진 일도 그동안 지적된 여러 국내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비판적 주장이나 의견을 대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참모들을 보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도 감당하기에 버거운 난국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위기는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의 위기 극복 능력과 의지를 믿지 않는 순간 시작됩니다. 각자 도생,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상황은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경고이자 참담한 하소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